선지편 8장, 9장, 10장은 아내가 죽자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같이 해석하기로 하겠습니다. 선지편 8장은 이미 이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즉 아념이 죽자 공자는 말하기를 흐야, 이게 감탄사죠. 이런 소리. 천상이여, 천상이여, 하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늘이 나를 버리셨구나. 이렇게 얘기한 것인데, 다시 말해서 아내가 죽자 희열하는 통곡에 가까운 그런 절규를 하면서 천상이여 천상이여 이렇게 절규를 했습니다. 즉 천상이는 하늘이 나에게서 아내를 뺏었구나 하는 이런 능동적인 표현이죠. 하늘이 나를 아내에게서 뺏었구나 하는 그런 표현이니까 하늘이 나를 망해가 하였구나. 즉 아내가 죽었다가 아니라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하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이 8장의 철학적 의미는 바로 아내는 단순한 제자가 아니었죠. 아내는 공자의 도를 이해한 사람이고 도를 계승할 가능성이 가장 앞섰던 사람입니다. 즉 이러한 아내의 죽음은 이 개인적인 상실, 거기에다가 도덕적 단절의 위기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천상이여 내가 망했구나 라고 이렇게 하늘을 원망했는데, 여기서 천이라는 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즉 천이라는 것은 공자에게서 이 천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도덕적 질서와 혹은 역사적 운명, 초월적 의지를 포함하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는 그런 하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평소 지천명이라고 여러 번 설명을 했는데, 지천명, 여기서 천이라는 것은 나를 버렸다고 절규하는 이 장면은 바로 공자의 인간적 한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는 하늘의 명을 아는데 하늘이 나를 버렸구나. 이거는 바로 어떤 하늘이 아내를 데려감으로 해서 공자의 도덕적 질서나 역사적 운명이나 초월적 의지를 빼앗았구나. 이렇게 비통의 한 그런 것을 단순하게 표현한 입장인데, 그 다음에 이어서 9장도 마찬가지로 아내가 죽었을 때 아내가 죽었을 때 어때? 자, 곡지통. 이거 문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런 기절이죠. 곡지. 아내가 주어가 되겠죠. 자가 주어가 되겠죠. 공자가 주어가 되고, 곡은 바로 소리내 울다는 주어, 그 다음에 동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지는 여기서 지가 바로
목적어가 됩니다. 목적어. 응? 즉 목적어 이 안연을 의미하겠죠. 안연을 위해서 통곡했다. 어떻게 통곡했느냐? 여기서 이 통이 바로 상태 보호입니다. 그 간단한 문장이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두 번째 시간에 중국 고전 문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간략하지만 중국 고전 문법의 축소판이라고 해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만 꼽아서 설명했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의 논어 해석인 거기서 나오죠.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어, 수로, 목적어, 그 다음에 보호. 이거 말하자면 영어로 말하면 오형식인데 이런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공자가 슬피 울었다. 누구를 위해서? 목적어는 운 대상은 바로 아내죠. 그런데 슬피 울었는데 어떻게 울었느냐? 통곡을 했다. 이런 얘기죠. 즉 슬퍼하면서 슬피 아주 울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통은 곡보다도 한 점 더 슬픈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통은 여기서 상태 보호로서 보호적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대 중국어 문법의 아주 기본 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공자가 아내를 위해서 한층 더 슬프게 울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자, 쫓아온 시중 드는 제자들, 종자들이 말하기를, 그러니까 시중 드는 따르는 제자들이 말하기를 공자님이, 자는 공자죠. 공자님이 아주 지나치게 슬퍼하십니다. 그러니까 공자한테 선생님이 너무 지나치게 슬퍼하시는데요? 라고는 말했겠죠. 그 말을 듣자 공자님 말하기를 유통호, 내가 그렇게 슬퍼했다고 통곡을 했다고 라고 그렇게 지나쳤는가라고 이런 반문하는 이 반어법이죠. 내가 그렇게 통곡을 했냐?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부인 지의동, 부인은 여기서 아내죠. 그 사람을 위해서 지의위해서 통곡하지 않으면 이 누구 수의 누구를 위해서 이건 행위하라는데 뭐예요? 통곡하다 이런 얘기. 누구를 위해서 통곡하겠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상당히 문법적으로 어려운 문장이기 때문에 이 문장을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아내이 죽자, 아내가 죽자. 공자님께서는 아내를 위해서 아주 통곡하였다. 아주 슬프게 울었다. 그러니까 따라갔던 제자들이, 종자들이 선생님께서 아주 너무나 통곡하시는군요. 뭐 이 정도 얘기를 했겠죠. 그러자 공자께서 대답하기를 내가 유동호, 내가 통곡했다고 의문이죠. 내가 통곡했다고 부인지의 이의 수의 아니면은 뭐가 아니에요. 부인
여기서 부인은 바로 아내죠. 아내를 위해서 통곡하지 않으면은, 그리고 나서 안 한다면은 수의 누구를 위해서 통곡하겠느냐, 이런 얘기죠. 문법적으로는 사실 이것도 B, A, 이, 의 B, 의, 수, B. 즉 A가 A, 부인치의 통, A가 아니면, 즉 아내를 위해서 통곡하지 않으면 누구를 위해서, B는 누구를 위해서 통곡하겠느냐,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연이어서 10장을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장도 마찬가지로 아내가 죽었을 때이니까, 즉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내는 공자는 아내를 친자식처럼 사랑을 했고 그의 장례식도 예에 맞기를 바랬어요. 아주 좋게 훌륭하게 후장을 치른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모자라주는 것도 안 되고, 항상 공자가 주장하는 건 예입니다. 그 예에 맞게 아내를 장사 지내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주책 없는 제자 몇 사람, 특히 아내 아버지 안로가 자기 그 공자의 수레를 정리해서 아내의 곽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등 이런 주책 없는 제자 몇 사람이 아내의 장례식을 예도에 어긋나게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아내의 명예를 욕보게 하는 그런 것을 탓한 장이 바로 10장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맥락이니까 여기서도 아내가 죽자, 지금 아내가 죽은 후의 일들을 얘기하는, 이게 거의 마지막 얘기입니다. 아내가 죽자, 문인욕 후장치. 문인들은,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런 얘기죠. 공자의 제자들은 욕, 이건 바라다, 원하다, 뭐 일시, 뭐 이런 얘기라고 그랬죠. 원하다, 뭘 후장, 지, 아내, 지는 여기서 아내죠. 아내를 아주 후장, 성대하게 장례를 치르기를 원했다, 바랬다. 즉 후장이라는 것은 바로 예의 격식을 뛰어넘는 아주 성대한 장례, 이런 것을 치러주기를 공자의 제자들인 바로 아내의 동료들, 문인들이 아내의 그 후장, 이거를 원했습니다. 원했으나 선생은, 공자가 볼 때는 이 장례도 예의 법칙인데 거기에 맞게 해야지, 너무 그 예의 격을 넘어서는 성대한 장례는 오히려 아내의 명예에 훼손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공자는 말하기를 그래서는 안 된다, 불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인들이, 다시 말해서 장례를 지내줬으니까 바로 아내의 선후배들이겠죠. 아내의 선후배들이 후장, 아내를 아주 예의 격식을 넘는 성대한 장례식을 치러주었습니다. 그러자 공자가 말하기를, 해야는 죽은 아내를 회상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내라는 사람은 시어 유부, 나를 보기를 어떻게 봤냐, 부모처럼 봤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모처럼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아내는 공자를 부모처럼 여겼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도 여부족 나는 하지 못했다. 어떻게 시여자 아내를 자식처럼 이렇게 보지 못했다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해서 장례를 후하게 치러지지 못한 데 대한 어떤 후회 비슷한 이런 얘기가 포함되어 있죠. 그러나 이것은 비야, 야, 이것은 내가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너희들 이삼다, 너희들 제자들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공자는 자책을 했죠. 즉, 아내는 자기를 부모처럼 여겼는데, 자기는 아내를 자식처럼 대해주지 못했다. 이건 겉으로 보면은 나를 부모처럼 대했는데도 나는 그를 아들처럼 대하지 못했다. 자책처럼 보일 것입니다. 즉 공자는 아내를 유일한 호학자, 호학 6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가장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7장에서 8장에서는 다시 아내를 잃고 자기는 하늘이 나를 버렸구나 이렇게 표현도 했고 9장에서는 저렇게 아내가 죽자 통고까지 했습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진짜 아들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장례식에서는 아들보다 더 낫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곽이 없이 장례를 치렀는데 아내도 곽을 준비해 주지 않고 그냥 장례를 치렀던 것입니다. 이 점은 바로 공자의 진심 어린 어떤 자책으로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조금 입장을 바꾸어서 예의 차원에서 본다면 공자는 자기 아들 백리, 이도 곽을 쓰지 않았고 신분 질서를 지켜야 했으며 후장을 넘는 것으로 이렇게 후장을 예를 넘는 것으로 봤죠. 즉 이 사람은 신분 질서 이런 것이 중요하지 후장 이런 형식적인 이해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는 바로 공자는 이것이 자책이 아니라 정에 대한 어떤 한탄에 가까운 것이 되는 것이죠. 선진편 11장은 귀신 또 죽음 이런 초월적 문제 형이 상학적인 문제죠. 이거를 묻는 게로가 자로죠. 게로에게 공자가 현실윤리의 우선성 이것을 말한 대목인 것입니다. 공자의 우주관은 천도입니다. 천도. 하늘에도 즉 공자에게 있어서 이 하늘은 단순한 자연 그것이 아닙니다.
즉 하늘은 바로 인격적 신도 아니고 그 다음에 단순한 분리 법칙도 아닙니다. 즉 도덕 질서를 포함한 우주 근원적인 것이 바로 하늘이고 그것에 대한 우리가 바로 천도인 것입니다. 즉 우주천지 자연 만물을 창조하고 주재하는 절대신 형이 상학적인 것이죠. 이런 것이나 또는 사후의 영원 세계에 대한 그런 것에는 공자는 중점을 두지 않았어요. 즉 우주천지 자연 속에서 태어나서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인간이 따라야 할 바른 도리와 행실에 바탕을 둔 것입니다. 바른 도리라는 것이 곧 우주의 이법인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 우주는 곧 공간과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주의 이법은 공간과 시간을 통합한 도리로 이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이 바로 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뤄야 될 선진 11장은 철학적 그 위치를 자로는 귀신이나 죽음에 대해서 사후세계 형이 상학적인 것을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자의 대답은 여기에 대한 회피가 아니라 질서의 단계 설정, 즉 인간 질서가 먼저다 이런 얘기죠. 즉 민흥사이 사람을 보시지 못하는데 어떻게 귀신을 섬기느냐, 이렇게 일륜을 다하지 못한다면 천도를 말할 자격이 없다. 즉 삶의 이치를 모르면 위지생 삶의 이치도 모르는데 어떻게 죽음을 알겠느냐. 즉 생의 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깨닫는 것, 먼저 생의 도리를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천도의 길이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바로 선진 11장은 천도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천도에 대한 접근 방법을 말한 장이 바로 선진 11장입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직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괴로는 자로를 얘기하죠. 자로, 즉 중유. 중유는 어떤 사람이냐? 성격이 직선적이고 용맹하지. 현실 정치의 이 의를 바탕으로 관심이 많은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서 본장에서는 바로 자로는 형이 상학적인 질문, 귀신이라든가 죽음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한 사람이죠. 그래서 자로는 묻기를 공자에게 물었죠. 뭐라고 했느냐? 오신다, 귀신. 즉 귀신을 섬기는 일이 있어서 물었죠. 그러니까 자로가 문 것은 바로 귀신은 여기에 뭐가 포함되는가? 제사라든가 또 제례 이런 그 초월적 존재 섬김, 형이 상학적인 것을 공자한테 자로가 물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공자는 대답하기를 민흥사진, 사람을 섬기는데 민흥,
능하지 못하다. 사람을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면서 어찌 언이지 어찌해서 귀신을 섬길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중심은 바로 인간 중심이죠. 인간이 먼저 섬겨줘야 그 이후에 귀신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어떻게 인간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서 귀신 얘기를 하느냐. 즉 인간 우선주의, 인간 연기가 최우선이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감문사, 감히 죽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가 또 물었죠. 이렇게 귀신 얘기가 이제 사람도 못 섬기는데 무슨 귀신이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감히 또 그러면 죽음은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공자가 대답하기를 이지생 언지사, 즉 삶도 미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서 죽음을 알겠는, 어찌 언니니까 물음표가 되겠죠. 어찌 죽음을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공자의 철학이나 사상은 살아있는 사람, 이것을 바탕으로 한 공간과 시간을 통합한 천도인 것입니다. 사랑을 바탕으로 자연 만물과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자연 만물 사람 모두가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이 같이 함께 사는 공동체를 꾸미고, 동시에 역사와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 이런 얘기죠. 곧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인간의 삶이 바른 길이다. 곧 공자는 현실적이고 실천적이고 자성적 인생 철학 사상을 얘기한 것입니다. 선진편 12장은 공자를 모시고 있는 제자들의 인품에 대한 평입니다. 즉 민장은 은은 공손했고, 그 다음에 자로는 행행 강직했고, 염유와 자공은 건건했고, 즉 부드러웠고, 그 중에서도 과감하고 강직한 행동파인 이 자로에 대해서, 특히 자로에 대해서 공자는 걱정을 했죠. 아마도 자로는 제 명대로 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걱정을 했죠. 다시 말해서 당시 이들이 살았던 춘추시대는 법이 시행되지 않는 불법이 횡행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만약에 좋은 세상이어서 용맹 있는 자로가 좋은 세상을 만났더라면 크게 활약할 인물이지만, 이러한 춘추시대의 도가 행해지지 않는 이런 세계에서는 저 용맹함이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 것인가 걱정을 했던 장이 바로 선진편 12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제로 해서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단어를 한번 뜯어보죠. 시측, 오시다, 측, 이건 바로 옆에서 곁측자죠. 즉 측면, 이런 때 쓰는 얘기니까 곁에 있는 측면, 즉 옆면이죠. 옆에서 모실 때 이런 얘기죠. 측면, 공자를 모시고 옆에 있을 때 이런 얘기. 이때 은은하고 향기롭다, 이런 얘기인데, 온화하다, 온화하고 공손하고 부드러운
그런 모습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자로는 행행하다. 행행은 바로 기세 있고 강직한 모양이죠. 아주 고지식한. 응? 자로는 의기양양하고 굳센 모습이었죠. 용기와 직선적 성격이 드러남으로 해서 항상 공자가 걱정을 했죠. 이때도 자로에 대해서, 후반부에 자로에 대해서 걱정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유와 자공은 간간하다, 이런 얘기죠. 간간하다. 즉 화평하고 당당하게 말한다. 활약한 모습. 이 간은 바로 조용하다, 이런 얘기죠. 조용할 간. 간간하다. 화평하고 당당하게 말하는 그런 모습, 활약한 모양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을 얘기할 때 공자는 상당히 기뻤는데 한마디만 걱정스러운 얘기는 뭐냐? 부득기사, 그의 죽음, 그가 술을 다하고 누리고 죽는 그런 것은 부득 어려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제명대로 못 살 것이다. 누가? 자로가. 왜? 행행하기 때문에. 이런 걱정을 했던 것이 바로 12장인데 이걸 붙여서 한번 지켜드리겠습니다. 민자는 민자건을 약한 얘기죠. 민자건이 시측, 즉 공자를 옆에서 모시고 있을 때 그 모습은 뭐냐? 은은 여야라. 온하고 공손했죠. 그 다음에 자로가, 여기도 시측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한번 나왔으니까 생각도 있겠죠. 자로가 공자의 옆에서 측면에서 공자를 모시고 있을 때 자로는 어떤 모습이냐? 행행여야라. 자로는 의기양양하고 굳센 모습이었죠. 즉 강직했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염유와 자공, 염유와 자공. 여기도 시측이 생략되어 있죠. 염유와 자공도 공자를 옆에서 모시고 있을 때 어떤 모습이냐? 바로 간간했다, 부드러웠다, 이런 얘기죠. 화려하고 당당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라, 공자는 즐거우면서 말했다. 왈, 이랬는데 도노 집주에서는 이 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판본에서 왈이 있어야 되겠기에 일반적인 판본을 따라서 왈을 넣고 공자는 즐거워서 말하기를 약유야, 유 같은 사람은, 자로 같은 사람은 부득기사, 그의 천수를 누리기가 어려울 것이다. 기사라는 것은 술을 누리고 살다, 이런 얘기죠. 그의 죽음, 그의 술을 누리고 살다, 이것이 부득 어려울 것이다. 즉 천수를 누리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공자는 자로에 대해서 걱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 네 사람의 인물을 분석해 보면은 바로 민자건은 바로 묘사가 은은하죠. 그래서 성격이 바로 온화하고 효성스럽고 공손하고 부드럽고 즐거운 그런 모습을, 자로는 행행이 강직하고 용맹스럽고 위태로운 정치 참여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공자는 자로가 제명에 살지 못할 것이라고 미리 걱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염유와 자공은 간간했죠. 즉 염유는 실무용으로 활약한 모양을 나타냈고, 자공은 바로 언변과 외교용에서
바로 두드러진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즉 공자가 제자들이 장점을 보고 봐라 좋아했죠. 제자가 공자들의 이런 장점을 보고 좋아했는데 유독 자로에 대해서만 천수를 기사, 천수를 내며 죽는 것 이것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자로에 대해서 천수를 누리기 어렵다고 걱정했는데 그 공자가 보는 눈이 아주 정확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로에 대한 얘기는 어떤 그 역사적 사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즉, 이 자로는 위나라에서 공자가 죽은 이후에 공자 사후에 위나라에서 벼슬을 했습니다. 즉 기원전 480년 전쯤에 우리나라의 대란 때 전사를 한 사람들, 전쟁터에 죽었어요. 즉 군주를 지키려다가 반란군과 맞서 싸우다 무장 상태로 끝까지 싸우다가 죽음을 맞은, 즉 병들어 죽은 게 아니라 기사, 그 하늘의 명을 다한 것이 아니라 병들어 죽은 게 아니라 전란 중 피살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이렇게 어떤 자로의 성격만 보고도 그의 사후 생활까지도 예언을 한 것이 아주 적중해 버렸죠. 공자의 예언대로 자로는 천명을 다하지 못하고 전쟁통에 군주를 위해서 살다가 죽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공자는 어떤 그 무당이 아니라 인간의 성격을 파악하고 그의 장래를 살피는 그런 그 위대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공자가 인간을 통찰하는 이런 그 모습에서 공자가 말한 그런 자로 같은 사람은 천수를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 그런 것은 예언이 아닙니다. 예언이 아니라 바로 인물 성격 분석이죠. 성격 분석으로서 공자는 사람을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간의 성격이라는 것은 행동 경향을 만드는 것이고, 행동 경향은 바로 인간의 운명이나 그 살아가는 그 경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그 성경이 운명을 만든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